우리 가족의 이제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의 재산을 늘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 가족의 재산을 계속 늘려나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법인을 설립을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 예종 세무법인의 한주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종세무그룹의 한주희 대표세무사입니다. 김 대표님하고는 한 10년? 네. 됐죠? 그렇죠. 네, 제가 국세청에서 퇴직하고 국민은행 PB센터 쪽에 있을 때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개업한 지 제가 10년 됐는데 그때부터 쭉 컨설팅 해드리고 같이 또 인연을 맺고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이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본격적으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같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사시다 보니까 세무 관련돼서 물어볼 텐데 네. 저희 고객들이 요새는 다들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하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면 이제 보통 이제 가족 법인을 많이 만드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법인의 자본금이나 네. 이런 것들은 다들 어떻게 준비하세요? 보통 이제 부동산을 사시려는 분들이 네. 가장 많이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족이 아닌 타인들을 좀 집어넣으면 안 되냐, 네. 신청을 집어넣으면 어떠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는데 김 대표님도 이제 여러 중개를 아마 거래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믿을 사람이 가족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요새 뭐 공동투자라고 해서 같이 하시는 분 많은데 나중에 사고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족법인 그냥 가족, 아버지, 어머니, 직계 가족 위주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들, 딸 이런 위주로 좀 가족법인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본금은 사실은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뭐 1,000만 원짜리도 만들고 500만 원짜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차피 부동산을 사려면 은행하고 이제 대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부동산이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 규모에 맞춰서 지금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 규모가 얼마인지 그것을 물어봐가지고 그 규모에 맞춰서 자본금을 납입을 하셔라. 보통 뭐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더 큰 규모는 5억짜리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설립하면 나중에 또 증자해야 되고 등기를 또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좀 컨설팅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럼 그런 돈은 이제 가족 중에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이 그렇죠. 투자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뭐 조그만 가족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뭐 제가 출자를 하고 지분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랑 와이프가 각 30%, 애들 둘이 다 미성년자죠. 딸 둘이 이제 각 20%씩 가지고 있는데 돈은 다 제가 냈으니까 나머지 3명은 이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배우자는 뭐 6억까지고요. 만약에 금액이 조금 더 넘어가면 뭐 세금을 일부 내는 경우도 있고 꼭 세금까지 내면서 애들 지분을 뭐 많이 주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그냥 딱 면세 한도 정도로 해서 뭐 5%든 10%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배우자가 증여가 얼마까지죠? 10년에 6억까지입니다. 10년에 6억. 자제분은?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 성년은 10년에 5천. 그러면 막상 이제 한다고 하면 너무 좀 금액이 적으니까 일부 좀 내는 게 맞겠네요. 그럼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이래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은행에서 자본금 3억은 맞춰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아버지가 3억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각각 1억씩 되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퍼센티지가 나올 테고 나머지 1억을 이제 애 한 명으로 할 거냐, 애 둘로 할 거냐 해서 1억으로 할 건지 5천으로 할 건지 성년자면 5천까지 하면 이제 비과세가 되겠고 미성년자면 세금을 좀 내겠지만은 어쨌든 각각 이제 30% 이 정도씩 분배가 될 수 있으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든 임대소득이 생겨서 이제 그것을 이자 비용 커버하고 좀 배당을 주든 자기 지분만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자본금을 설립할 때 꼭 이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도 일부 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국엔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증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억 정도 말씀하셨던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족법인을 만약 3억을 증자하더라도 법인 돈은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3억으로는 못 사잖아요. 못 사죠. 그러면 나머지 그 대출받는 금액을 저희가 뭐 70%라고 하면 네. 그 나머지 30% 중에 3억으로 30%하고 해서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 3억을 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다들 조달하고 하실까요? 대체로 조달하시는 분이 이제 아버지가 일단은 자금력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자본금 최소 규모를 맞추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나머지는 아버지가 빌려주죠, 법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수금 이런 형태로 해서 뭐 20억이든 30억이든 넣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뭐 시중에 도는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뭐 얼마까지는 뭐 가수금으로 넣어도 뭐 무이자로 넣어도 괜찮다. 그 이상이면 또 뭐 증여세가 나온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립된 사례가 없고 그래요? 판례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사실은 유튜브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약간 검토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좀 조심하자. 네, 조심하고 네. 거기서 이제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어떤 법인에 무상대여 했을 때 그 주주가 이익을 받았을 때 이자를 내지 않음으로써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연구를 해서 꼭 얘기하는 게 꼭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왜냐면 이제 깊은 실무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당사자들하고 또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컨설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주주가 법인에 빌려주는 돈 같은 경우는 네.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빌려주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족법인 만들었는데 내가 가장 최대 주주면 그리고 돈도 제일 많으면 내가 빌려주는 자격은 내가 대금업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금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내가 공짜로 빌려줘도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네. 사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고 우리 법인한테는 이자를 안 받는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가 대금업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처음 알았네요, 저는. 네, 그게 원래 대금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이 자기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자기 가족을 빌려주고 우리한테 이자를 안 받는다. 그것은 부당행위 예상부인이 돼서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 건물을 투자를 해요. 네. 뭐 27억은 이제 가수금 형태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자는 발생을 안 하지만 그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어떻게 커버를 한다고 치고. 네. 그러면 남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 이자 내고 이제 임대료 해서.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이제 보통 이제 어느 형태로 이제 꺼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떤 형태로 꺼내볼까요? 보통은 이제 미성년자들이나 어쨌든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주가 됐으면 돈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은 배당이 제일 좋죠. 배당은 또 이제 2천만 원까지는 이제 그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계산해서 매년 배당 받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어떤 법인으로 부동산을 2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팔았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잉여금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뭐 마땅히 살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배당하자. 근데 배당을 또 왕창 해버리면 소득세도 늘어나고 건강보험료 확 늘어나고 그러니까 딱 이제 2천만 원 정도씩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배당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득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 원 초과가 되는 부분인데 한 7천 몇백만 원까지 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를 추가로 내는 건 없어요. 그럼 원래 이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배당할 때 15.4%로 법인에서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이제 내도 이제 사실은 그 이상의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가 나오죠. 그렇죠. 네,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7천만 원을 배당을 하려고 해도 그 주주마다 이제 그 지분이 다르죠.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뭐 차등 배당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안 되잖아요. 차등 배당 할 수 있는데 그걸 증여로 보기 때문에 복잡한 세금 계산이 들어가고 제가 사실은 어느 고객님 그 상장을 앞두고 있는 모범법인에
대표님이 이제 자녀들한테 차등 배당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 3년 전에 해서 차등 배당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을 해가지고 세무 신고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세금도 많이 내고 계산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차등 배당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가 세무서에 사실 우선 검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은 선택은 아니고 그래서 배당을 할 때는 사실은 가장 지분이 작거나 가장 주고 싶은 어떤 자녀의 어떤 받아갈 수 있는 소득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을 뭐 3천만 원 주고 싶다. 그럼 그 3천만 원에 맞춰서 그 배당의 규모를 설정한 다음에 사실 엄마 아빠는 사실은 배당을 많이 받아도 크게 돈이 뭐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원래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서 자녀에 맞춰서 배당을 하죠. 저도 말씀 주셔서 예전에는 제 기준으로 맞췄죠. 제 기준. 제가 이제 다른 소득이 있다 보니까 2천만 원 이하로 저를 맞추다 보니까 저보다 지분이 낮은 애들은 사실 뭐 얼마 안 되는 거를 되다 보니까 그럼 일본은 매년 이렇게 조금씩은 차등해서 세금 높지 않은 형태로 어차피 증여라는 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맞춰서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왜 저한테 안 알려주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웬만하면 좀 이렇게 큰 금액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 개인으로 어차피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져올 때 법인 청산하고 나서 그러면 결국엔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법인세 그동안 냈던 거 외에 이제 남은 금액을 개인으로 갖고 올 때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법인을 만드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세무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부자들, 빌 게이츠나 뭐 워런 버핏이라든가 조지 소로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자기 개인 통장에도 돈이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모든 재산이 다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재단법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 그 사실은 법인이 생긴 유래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200년 정도 됐나?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법인을 만든 세력 자체가 사실은 유대 금융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세금을 덜 내려고. 세금 덜 내려고.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어느 나라든지 다 더 차등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으로 하게 되면 뭐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법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법인세만 내고 물론 이제 그 돈이 법인의 계좌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다른 거죠. 인격이 다르니까 내가 막 빼올 수는 없지만 빼오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가족의 이제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의 재산을 늘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꼭 나한테 가져오고 와이프한테 주고 애들한테 주고 오직 그게 목표면 사실은 법인은 큰 의미가 없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계속 늘려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법인을 설립을 해야죠. 결국에는 자산을 증식시키려면 법인을 활용해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법인을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좀 대학생 좀 들어갔을 때 뭔가 좀 어떤 사업의 어떤 기반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한 거죠.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지분을 25%씩 똑같이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안에서 되게 많은 그 이슈들도 있고 되게 많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세무사님도 이제 직업이시니까 여기서 다 얘기하면 곤란해지죠. 곤란해지죠. 그리고 인용하자면 대부업자가 그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그 이자를 안 내는 거는 뭐 부당행위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공짜로 다 얘기하는 건 어떻게 좀 부당하다고 좀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관련된 그 사실 이 법인 얘기만 했지만 그 세무 기장부터 해서 뭐 세무 조사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다 잘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시면 저희가 밑에다가 연락처랑 그 회사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문의 주시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국세청 조사관 출신이시니까. 유 대표님도 조사통지서 한 2번 받았잖아요. 저 우편물로 받았고 끌려가진 않았어요. 근데 우편물로 받아서 무서워요. 그 얘기를 한번 2부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